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백석의 시에 나오는 나타샤는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백석의 이 시를 읽으면 나타샤가 누구일까요? 온통 관심이 쏠리죠. 백석 평전을 쓴 안도연 시인은 백석으로부터 자야라는 호를 받은 여인 김영한을 나타샤로 확신한다고 했지만 글쎄요. 세 번이나 결혼한 희대의 바람둥이였고 스스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로 인식했던 백석에게 자야만이 눈 푹푹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 같이 살고 싶었을까요? 어쨌거나 자야는 백석이 그녀에겐 처음이요 마지막 남자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백석과의 진정한 사랑을 꿈꿨는지 모르지만 백석과의 러브스토리를 평생의 인연으로 자기화했죠. 그것을 기려 1995년 1000억이 넘는 요정 대원각 부지를 법정 스님에게 시주해 청정도량 길상사를 만들었고 또 창작가 비평사에 2억 원을 출연해 백석 문학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000억 재산이 어찌 백석의 그 한 줄 시에 비할 수 있겠냐는 위대한 어록을 남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내가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자야와의 러브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백석은 나타샤에게 눈 푹푹 내리는 밤 흰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는 명구를 남겼죠. 한 여인과 함께 깊은 산골로 가 숨어 살자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자기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요. 놀랍기만 합니다.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주체적 사유야말로 백석을 더욱 우러르게 하는데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나도 이 깊은 산골에 들어와 은자의 한 사람이 되고 보니 백석의 이 시 한 구절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20여 년 전 틀을 잡은 백두대간의 백곡점에 자리한 하늘재라는 고개 언덕바지인데요. 조선 후기 문인 옥소 근섭 선생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따 이 일대를 화지구곡이라 이름 짓고 이곳 하늘재를 제9고국으로 설정한 곳입니다. 산이 높아 하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조령이 있고 뒤로는 월악이 솟아 있어서 앞뒤로 서로 종하는 형세가 된다. 땅의 형세가 여기에 오르면 다시 환하게 툭 트여서 위로는 하늘의 해와 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아득하게 세상 밖의 경치가 펼쳐진다. 여기부터 구경꾼이 올라오지 않으니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 아래라는 식구를 엎조리다 보면 마음이 한가로워진다. 옥소 근섭 선생의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 곳인데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옥소 선생이 말한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라네라고 읊은 이 구절은 이백의 시 산중문답에 나오는 별유천지 비인간이라는 구절을 딴 것인데요. 내가 머물고 있는 하늘재를 이백의 시에 나오는 별유천지로 보았다니 이 또한 흥미롭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되며 시선으로 불리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이백의 시 산중문답을 만나볼까요? 미녀하사 서백산 묻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느뇨? 소이부답 심자한 웃을 뿐 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네. 도화유수 묘영거 복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떠가니 벼류천지 비인간 별천지로다 인간 세상이 아닐세. 묻고 답하는 구조의 시가 문답시인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묻고 스스로 웃음으로 답하는 이 여유로움 역시 이백답습니다. 산속에서 사는 한가로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또 그 무엇과 바꾸겠냐 하는 느낌의 미소이겠죠. 염화미소란 사자성어가 있죠.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가슴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음으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는 데서 유래하는 말이죠. 말이 아닌 미소로 화답하는 이심점심의 경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이 시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벼류천지 비인간이란 마지막 구절은 특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숨겨진 낙원 별천지를 말하는 신비에 쌓인 무릉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복사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흘러가는 곳이라는 복사꽃 이미지로 이백은 자기가 사는 이곳이 무릉도원, 바로 별천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답게 시적 표현 또한 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백의 대표시 산중문답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복사꽃과 별천지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연명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구축해낸 하나의 이상세계가 바로 무릉도원이요 도화원입니다. 무릉도원은 지금까지도 동양적 유토피아의 전형이며 우리가 동경하는 샹그릴라입니다. 도연명의 도화원 시는 이후 중국의 많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왕안석의 도원행, 한유의 도원도, 왕유의 도원행 등이 그런 유명한 시인들의 시편입니다. 도연명은 41세 되던 해 벼슬을 버리고 기굴해사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거래사 도연명 돌아가자 전원이 항폐해지려 하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지금껏 내 스스로 마음을 육체의 종로로 타게 하였으니 어찌 슬픔에 젖어 홀로 서러워만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지난 일을 탓했자 무슨 소용 있으랴. 앞으로는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걸 알았도다. 실로 인생길 잘못 접어들어 헤매었지만 그닥 멀리 온 것은 아니니 지금 생각이 옳고 지난 세월 잘못 산 걸 깨달았노라.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간다. 지나는 길손에게 고향 가는 길 물을째 새벽녘 희미한 빛마저 한스럽구나. 저만치 내 집 지붕과 처마가 바라다 보인다. 기쁜 마음에 뛰듯이 집에 당도하니 어린 하인들 반가이 맞이하고 자식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뜰한 세 갈래 오솔길엔 잡초가 무성하나 소나무와 국화는 변함이 없다.
어린 아들 손잡고 방으로 들어서니 술통엔 술이 가득 나를 반긴다. 술단지 끌어당겨 혼자 잔부어 마시며 뜰 앞 나뭇가지 바라보고 미소 짓노라. 남쪽 창에 기대어 의기도도해지니 무릎 하나 겨우드릴 집이건만 편안히 그지없다. 정원은 매일 그늘에도 풍치가 일고 문은 닫았건만 찾아오는 이 없어 늘 닫혀있다. 지팡이의 늙은 몸 어지에 발길 묻는 대로 쉬기도 하고 때때로 고개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한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짝을 돌아나가고 날다 지친 저 새는 둥지로 돌아온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지려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 부여잡고 스성이노라. 나 돌아왔도다. 세상과의 사귐도 속세와의 어울림도 단절하리라. 세상과 나 서로 인연을 멀리했으니 다시 벼슬길에 나간들 무엇을 얻겠는가. 친척 이웃들과 즐겁게 정담을 나누고 검은 곳하고 책 읽으며 시름 달래리. 농부가 내게 와 봄이 왔다 알려주니 내일은 서쪽 밭에 나가서 밭을 갈리라. 때로는 술에 불러 물기도 하고 때로는 조각배 뛰어 노를 젓는다. 깊고 굽이진 골짝도 찾아 나서고 험한 산을 넘고 가파른 언덕길도 지난다. 물오는 나무들 싱싱하게 자라나고 샘물은 퐁퐁 솟아 흘러내린다. 만물이 때를 만나 신명남을 부러워할제 내 생도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아슬아, 이 몸 세상에 머물랄 얼마나 되리요. 가고 머무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무엇 위에 어디로 그리 서둘러 가려 하는가. 부귀영아 내 바라던 바니요. 내 죽어 신선나라 태어나기도 바라지 않을지니 날씨가 좋으면 혼자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두고 김 메고 북돋우기도 한다.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 앉아 시도 짓는다.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날 돌아갈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일 소냐. 도연명이 동진시대 평택현령의 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때는 전란과 정치적 혼란이 되풀이되는 난세이기도 했지만 윗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아 내 어찌 쌀 5마리의 봉급을 위하여 그에게 허리를 굽힐 소냐며 사직서를 던졌는데요. 말년의 삶과 죽음까지를 사유한 이 기거래사를 보면 현실과의 싸움에서 포기일 수도 있고 세속과의 결벌을 천명한 도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명의 기거래사를 롤모델로 고려와 조선시대 문장가들도 기례정을 짓고 글을 많이 남겼죠. 대표적으로 1328년생인 고려말 대학자요 충신이었던 목원 이색 선생은 독 기거래사에서 흰머리 되어 길게 엎조리니 나도 이제 끝이런가. 문 닫고 그저 기거래사나 읽으리라며 늙음을 한탄했죠. 신숙주의 아우로 1439년생인 신말주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내몰고 왕이 되자 벼슬을 버리고 순창으로 낙향하여 자신의 호를 딴 기례정을 짓고
불사이군의 저리를 지키면서 언둔 생활을 했습니다. 정이품벼슬을 지낸 1440년생인 이광은 은퇴하여 고향인 안동에 기례정을 짓고 말년을 보냈죠. 정자 이름을 기례정이라 한 것은 낙동강과 이마천이 합수되는 경성지였던 이곳이 도연명의 기글회사에 나오는 글떡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례정은 애절한 편지를 쓴 원희 엄마의 남편 이영태가 태어나 살던 곳이기도 하죠. 1467년생인 농암 이연보 선생은 76세에 은퇴해 낙동강 상류 안동 분강 마을로 와서 명농당을 짓고 벽에 도연명의 기글의도를 걸어놓고 89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기전록 3수를 지었는데 효빈가에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며 말을 할 뿐 갈 사람은 없네. 잡초우거진 들판 아니 가면 어찌할꼬라 노래했습니다. 도연명은 전원에 돌아와 23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고향에 돌아와도 현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평생 가난 속에 생을 마감했죠. 그러나 술과 시와 문장은 좋은 벗이 되어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도연명은 술의 성인으로도 불리는데요. 술을 마시매라는 음주시 20수 중 5번째 시에 해당하는 다음 시가 산중문답의 시입니다. 사람들 속에 초가집 짓고 사니 말과 술의 소리 들리지 않네.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묻기에 마음이 멀어지니 사는 것도 한가하다.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다가 문득 고개 드니 남산이 다가선다. 산기운 맑아 저녁 노을 고운데 새들은 짝을 지어 날아서 돌아오네. 자연 따라 사는 참뜻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라. 주당으로 알려진 1933년생인 권일송 시인의 시에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시가 있는데요. 동시대의 시인들이 전통적이거나 자연 친화적인 경향으로 기울었던 것과 달리 권일송 시인은 제2~3공화국 독재 정권의 현실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도연명은 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벼슬을 버리고 산골로 돌아왔으니 인간적인 고뇌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연명의 음주시는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난세를 역설적으로 담아낸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도연명의 이 음주시 산중문답은 200의 산중문답에 영감을 준 시인데요. 그러나 200은 도연명과 달리 평생 명리를 추구했고 초야에 묻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왜 산촌에 사냐는 물음에 무릉도원 운운하며 관념적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반면 도연명은 벼슬을 던지고 오늘날로 치면 기농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일까요? 200의 산중문답보다는 350여 년 앞서 쓴 도연명의 시가 훨씬 진솔하고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산골 초가집에 사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묻습니다. 수레를 타며 벼슬을 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스스로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죠. 마음이 멀어지니 사는 것도 한가하다고. 정치 현실과 결별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가해졌다는 뜻이죠.
국화를 따다가 고개를 드니 남산이 다가와 말을 걸고 날 저물어 새들이 짝을 지어 돌아오는 광경에선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의 참뜻을 깨닫게 됨을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도예지에서 벼슬에 취한 당신들이 이 즐거움을 어찌 알겠느냐는 진술이죠. 물론 시의 이면에 드리운 도연명의 가난과 인간적인 고뇌와 해안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도연명과 이백은 1500년 전, 1000년 전의 삶을 살다간 시인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시는 오늘 우리네 현실 삶에서 느끼는 정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 시들은 인간 삶의 도와 이치를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의 시로 앵글을 돌려볼까요? 도연명과 이백의 산중문답 계열의 현대시로는 1902년생인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게소를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삼가리 갱이로 파고 호밀은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이백의 칠은 절구 산중문답 전반부 2절의 내용이 김상용의 시에서는 마지막 구절 7음절로 압축되어 있죠. 이백이 묻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느뇨. 웃을 뿐 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네라고 했다면 김상용은 왜 사냥은 웃지요라고 짧게 답했으니까요. 산중문답시의 계보를 잇는 시들의 공통된 특징은 웃음이나 미소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웃는다는 진술이 빠지면 200계열의 산중문답시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김상용이 꿈꾸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웃음으로 달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200은 웃을 뿐 답하지 않는 조금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웃음이라 하겠습니다. 구름이 허망한 속세의 삶을 상징한다면 새소리는 자연이 주는 무한 무량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죠.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게서는 그런 점에서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생활 철학이 잘 반영된 명시라고 하겠습니다. 산중문답 3장 신석정. 구름이 떠가며 무엇라 하든 골에서 봉우리에서 쉬어가자 합디다. 바람이 지내며 무엇라 하든 풀잎에 꽃잎에 쉬어가자 합디다. 종소리 어쩌자고 메아리 한다든 불러도 대답 없이 외로워 그런데요. 누구를 부르기에 외로워 그런다든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이 그립대요. 1907년생인 신석정이 47세 무렵인 1967년 펴낸 마지막 시집 산의 서곡에 실린 산중문답은 모두 4장으로 된 시인데 그중 3장이 200의 산중문답 형태의 시로 널리 애송되는 작품입니다. 200의 산중문답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의 경지를 그린 것과 달리 신석정의 산중문답은 각박한 사회 현실과 자연이 통합된 조화된 경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신석정 시인은 시집 촛불과 그 먼 날을 아십니까 등으로 목가적 이미지의 시인이지만
평자들은 일제치하에서 대항하는 저항시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산중문답 조지훈. 새벽 딱 올 때 덜에 나가 일하고 달 비친 겨울에 호미 싣고 돌아오는 그 맛을 자네 아는가. 마당가 멍석자리 삽살개도 같이 앉아 저녁을 먹네. 아무데나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심심하면 퉁소나 한 가락 부는 그런 멋을 자네가 아는가. 구름 속에 들어가 아내랑 밭을 매면 늙은 아내도 이뻐 배네. 비온 뒤 앞겨울 고기 아이들 데리고 낚는 맛을 자네 태고적 살림이라고 웃을라는가. 큰일 난다고 고장 버리고 떠나간 사람 잘 되어오는 놈 하나 없네. 소원이 뭐가 있는고. 해마다 시절이나 틀림없으라고 비는 것뿐이지. 마음 편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나라 일이나 잘하라고 하게. 내사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네. 자네 이 마음을 아는가. 노인은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신다. 예, 이 맛을 알만합니다. 청산배구나 할 말이 없다. 고운시, 깊은 학문, 매운 지조, 고고한 지성, 동탁 조지훈을 두고 하는 수사인데요. 1964년 펴낸 시집 여운에 실린 조지훈의 산중문답도 노인은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며 라는 구절에서 웃음이 등장하니 이 작품 또한 이백의 산중문답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이한 것은 노인이 묻고 답하는 구도인데 질문에 대한 답은 노인이 권하는 막걸리 한 잔에 예, 이 맛을 알만합니다로 모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 답은 중의적입니다. 막걸리에 마실 수도 있고 산중에서 고요히 사는 맛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사나 배구나 할 말이 없다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의 소위부답 구절과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꼭 말을 해야 알겠냐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200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복사꽃과 별천지에서 영감을 얻어 산중문답을 썼고 200의 산중문답은 이후 중국의 많은 시에 인용된 것은 물론 우리 현대시에도 패러디 내지는 이미지, 관념의 표절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이미지는 말은 않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200의 소위부답, 김상용의 그냥 웃지요. 조지훈의 노인은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며 등이 그렇습니다. 한시에서는 용사라 하여 사서 또는 여러 사람의 신문에서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을 몇 개에 의해 집약시켜 시의 뜻을 배가는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두부의 시가 진례의 고사를 쓰되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자작인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출처가 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한 까닭이라면서 시를 쓰면서 전혀 용사를 하지 않고 음풍농을이나 하고 바둑이나 술을 노래하면서 겨우 운자나다는 것은 시골의 고루한 훈장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용사를 한 시보다는 용사를 하지 않은 좋은 시를 우위에 두었습니다. 어쨌든 이백이 노래한 말은 않고 웃는 이 소위부답의 경지는 세상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나 소소한 대응이 아닌 그냥 한번 웃어버리고 마는 마음의 높은 경지, 달관한 경지의 인생관, 세계관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똑똑한 시인의 웃음, 달관의 경지에서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웃는 웃음이 갖는 더 높은 경지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이백가 조지훈의 산중문답 계보를 잇는 술과 웃음이 들어간 산중문답 시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시를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중문답 권갑하 보는가 한껏 오므린 꽃잎의 사랑을 새도록 창을 흔드는 바람의 간절함을 영롱한 눈망울에 어린 별빛의 순수를 아는가 웅크린 산 몸 낮춘 물의 아픔을 세상 얘긴 그만하고 술이나 따르게 할 말이 왜 없겠는가 그냥 웃고 말자고. 아직까지 건갑바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